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31센트 오른 배럴당 $40 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케미칼이 쿠웨이트와 추진하던 합작법인 계획이 철회됐다는 소식에 다우지수는 31.62포인트 내린 8,483.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지수가 2.44% 오른 4,319.35에 마감하는 등 유럽 주요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정유주와 상품주가 지수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2월 26일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0.75%, 잠정평가 손실은 1조 7,580억 원입니다. 올 연말에만 1,300명에 이르는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이 추가로 인력 감축에 합류하면서 퇴직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게 다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요. 자, 이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제 쓸 돈이 줄어들면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웬만해선 지갑을 잘 열지 않았나 보네요. 4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올린 그 유통기의 연말 쇼핑 판매는 새해 들어서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동의 국부펀드가 미국 다우케미컬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출렁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글로벌 경제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의 최승로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년 세계 각국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을 0에서 한 1%대, 그리고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조차도 한 5% 내외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혹은 또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까지도 있는데요. 자, 최승로 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러한 그 전망이 계속해서 수정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씩 그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불확실성에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패러다임, 과거의 트렌드나 흐름을 연결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의 흐름이 단절된 상황이에요. 또는 그 현재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그 불확실한 상황, 마치 안개가 끼어있는 이러한 상황이 거쳤을 때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좀 드러났을 때는 사실 이제 전망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수치로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현재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그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경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를 좀 지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그러한 구조조정이라든가 경기 한파가 닥쳐왔을 때의 상황은 아직은 실물 경제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온 예측치는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한 수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하기에는 좀 다소 이른, 그리고 내년 전망을 분명히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전망치를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동안 이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해오던 달러화의 위상 약화라든가 그것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어떤 기축통화들의 어떤 등장, 또는 이제 서구 경제권의 쇠퇴에 따른 상대적인 아시아 경제권의 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그 달러화가 상당히 그 위상이 추락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달러화의 그런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그 위축이 됐고, 반면 이제 EU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러한 그 대체 수요로 바뀌면서 엔화와 EU가 상당히 강세를 띈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안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상당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다라는 어느 정도의 위상이 강화된, 아직은 그렇게 충분할 정도의 위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현재 위안화의 상태죠. 그렇다면 네.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급격한 변동을 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100년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당한 기간, 수십 년 정도에 있어서의 그 달러화의 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상태가 약간의 그 조정이나 흐름의 변화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반반씩 갈리는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반기 때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반면에 이번 위기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의견에 그 논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경기 조정이라는 것은 그 과거와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과거 외환위기 때는 우리 아시아존, 특히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의 그 경기와는 좀 다른 흐름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부실한 그 부채 구조를 네. 바꾸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그 수출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그러한 그 주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수출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그대로 받침이 되고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가 어느 정도 그 호황세를 유지하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외국의 그러한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한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우량한 그러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급격한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가 전 세계에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대신해서 내수가 그러한 그 수요를 대신 받쳐줄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내수 흐름이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성장해 왔다기보다는 정체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급격하게 내수가 그렇게 급진전된다거나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성장의 견인력, 성장의 동력이 사실은 좀 그런 그 수요에 뒷받침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그 신용과 자산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실제로 저수지에 있는 물이 증발한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그러한 수요는 뒷받침되기 어렵다면은 상당히 1년 정도의 그런 단기간에 있어서의 급반등은 좀 어렵고,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중장기적인 그러한 흐름과 시간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것은 조금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호전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갈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내년 2009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서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도 위기에 우리 국민들이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실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 각자의 그 애국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는 늘 그런 위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 문화만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노사 문화가 전투적이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전투적인 국회 문화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정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사실은 정치의 본질인데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모습에서 좀 더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내년 경제에는 사실은 올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아주 암흑 속의 경제에서 이제는 서서히 그 빛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경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네. 생산성이 늘어나야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서 잘 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오히려 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푼다든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경제의 본질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 현장에서의 현장을 사실 중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이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규제를 좀 풀고 우리가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를 해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한 경제 그다음에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틀 양일간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의 최숙노 실장님을 모시고 귀중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변동폭이 컸습니다만 마이너스 0.2포인트, 1117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개인은 1084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290억, 외국인은 450억을 매수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율을 보면은 36원이 하락한 1263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2008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09년 새해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자, 2009년 증시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 5를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자, 그 첫 번째 이슈를 무엇으로 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 증시 거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12월 들어서 증권사들이 2009년 증시 전망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증권사들 지수대를 한번 보면은 900에서 1500포인트대의 지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900에서 1500포인트 지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차트에서 커다랗게 선을 이게 3개를 그어드렸는데요. 맨 밑에 지금 보이는 선이 90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선이 1200포인트,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선이 1500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내년 또 2009년 증시 전망을 하면서 지수가 900에서 1500포인트대에 밴드에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고점을 1100에서 120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0포인트대의 지수 전망은 올해 2008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겪을 정도로 그 외환 수급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주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아주 패닉에 있었을 때 그때 지수대가 900포인트고요. 그 900포인트에서 정부에서 증시를 비롯해서 경제에 대한 그 정책 변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게끔 하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던 지수대가 12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500포인트대는 올해 10월 달이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급락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150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증시 전망을 하면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900에서 1500포인트를 추정을 하는 것은 내년 시장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기 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900에서 150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 이슈는 구조 조정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구조 조정이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2009년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입니다. 내년 또 증시 전망을 대부분 900에서 150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약 후강, 내년 상반기는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의 증시 전망을 강세로 보는 이유는 유동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대손상각으로 쌓은 금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각국 정부에서 정책 변수,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풀린 유동성이 7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잉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 들어올 때 주식시장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표명이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자, 유동성 장세를 꼽아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올 한 해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독 눈에 띄고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예. 외국인들 움직임이 올해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2008년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43%까지 달했던 게 2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전망은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시가총액 비율이 선진시장 평균 수준인 33%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클라이맥스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혹은 조금 전에 전망을 했듯이 우리 시장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8%에서 선진시장 평균이 33%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가담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하반기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함께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크게 보아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혹은 버블 붕괴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 제도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차압이 들어와서 바로 이게 매물을 부르고 또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매물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을 막는 게 우리나라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1순위를 주택자금 상환에 두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연착륙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다가 7, 8% 정도의 높은 성장률로 연착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연착륙 내지는 안정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년 또 경제를 헤쳐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그 경제의 주요 관련된 그 이슈를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밖에 이제 관심 기업도 이게 리스트를 쭉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시간 관계에서 이건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상세한 그런 설명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님의 이슈 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8시 57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2008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동시효과 상황은 나쁘지가 않네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하지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찾기 힘들고요. 현대차가 현재 2.5%의 상승세를 비롯해서 LG와 삼성화재, 그리고 신세계,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등의 1%가 조금 넘는 1% 초중반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 밖에 SBS가 3.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한일시멘트와 부강약품 역시 1.67, 1.75%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형주들의 SK에너지도 현재 2%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SK 등등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2% 넘는 그런 상승으로 동시효과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GS, 삼성 SDI, 대우증권, 두산인프라코, 삼성전기 등등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롯데제거와 삼성엔지니어리 등등 소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하락폭은 2% 미만의 그다지 크지 않은 하락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1.66%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키움증권과 서울반도체, 태광, 다음 등등이 1% 내지는 약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눈에 띄는데요. 평산과 코미팜이 1%대 초중반, 그리고 폴스데이터가 상승폭이 큽니다. 플러스 5% 조금 못 미치고요. GS 홈쇼핑과 유니선, SFA, 크레디오 등등이 1% 중후반대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이너스 1%, 신세계푸드가 약보와 합세, 용현BM이 강박세를 보이고 있고, 특수건설이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플러스 3.66%, 청담러닝이 1.14%의 상승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2008년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거래일이니만큼 좀 힘찬 상승세로 장이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개정 시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국전력 등등이 강보합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 조금 넘고요.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 등은 은행주는 보합세 내지는 1.5%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신세계, 현대차,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LG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1% 내외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호산업과 SBS, 세아베스틸 등등은 1.5%에서 2%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다지 눈에 띄는 그런 기업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그런 출발인데요.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세가 조금은 약합니다.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1.3,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9,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0.78을 비롯해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포스데이터 같은 경우는 6%에서 7%를 넘나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하나투어가 2.07%의 상승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한 2%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적지 않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시초가를 중심으로 양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배 황비나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출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유가가 6% 넘게 급등한 데 타격을 입은 소비재 관련주의 약세와 다우케미컬의 쿠웨이트 합작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따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따른 경계 매물 출회와 5거래일 연속 하락 및 증시 호전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 낙폭과대주와 기관 외국인 선호주, 그리고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 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 금일 국내 증시 역시 12월 후반의 증시 흐름처럼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연말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5일 연속 하락에 따라 소폭 상승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일 연기금의 매수세와 환율 하락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한 개입이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같은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 후반에 어떤 종가 관리를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바라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현재 12월 증시 매수 주체였던 프로그램도 8천억 원 넘게 유입되면서 1월 만기일 부담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책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구조조정 진전에 대한 리스크도 노출돼 있는 상태고요.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은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도 진입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일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향성 장세보다는 하방 경직성과 제한적 상승을 염두에 둔 박스권 매매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저평가 국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량주 위주의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양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현재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7원이 내린 1246원에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또 기업들에 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음식료와 제약 등의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경기 침체 지속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오바마 취임일을 앞두고 있고 연초에 한국 정부의 정책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 수혜주에도 선별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배 황비나 연구원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중은행이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고객에게 채무를 재조정하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줌으로써 채무 불이행자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안정을 해치는 또 다른 폭탄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시행중공업의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이견에 막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화재가 긴급 지원 자금 중 75%를 부담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채권단 간 책임 떠넘기기가 갈 길 바쁜 시행중공업의 발목을 잡은 형국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흑자도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산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에서 마이너스 40%, 채권에서 10%가량의 수익률을 내 총 11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국내 주식 투자 순준액은 5조에서 17조 원으로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국내 소매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73으로 올 4분기 98보다 2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설 대목 같은 특수도 경기를 반정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의 행정부가 종합 선물 세트 형태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 단기적인 소비를 자극하고 재정 투입은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규모는 예상보다 작은 7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싸고 3자 간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이 하나에 특혜를 줬다며 몰아붙이고 산은은 하나 측의 사정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실사 없이는 본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점입 가경입니다. 분당과 용인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5개월 전보다 2억에서 3억 원가량 하락해 소형에서 갈아탈 수 있는 적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황이 길어지고 판교에 입주 쇼크도 예정돼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은행들 부실한 가게를 대상으로 한 이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속속 이 같은 가게 대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요? 예, 은행들이 이제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채무를 재조정하는 이른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좀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준비한 도표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프리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제 채무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이 원금을 못 갚는다고 하면요, 바로 만기 연장 신청이 들어가지요. 여기서 이제 은행에 따라서 원칙대로 채무를 회수하느냐 아니면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이게 후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바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국민은행이 내년 1월 중부터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기가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또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는 단계별로 좀 금리를 인하해서 상환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의도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외환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한 달 이상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와 2번 이상 분할 상환원금을 내지 못해서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 채무상환 지원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하나은행 역시 이달에 이미 도입한 상황입니다. 농협은 9월부터 또 시작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2005년부터 이러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에 대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시중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러한 워크아웃 도입을 통해서 좀 잠재부실 여신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계대출 부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들이 알아서 그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계의 어떤 부채 위험 자체가 너무나 증가한 것들이 은행의 어떤 그 건전성 악화와 직결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잇따라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즉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이게 그 경제 안정을 해치는 좀 큰 폭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러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가계대출 부실을 방치할 경우 자칫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권의 자금 공급 위축 또 이로 인해서 시중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실물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진다는 이러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주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 가계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이 채무불이행자, 좀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요. 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으면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또 부동산 등 이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계대출 부실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을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 생활자금 대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은행들과 대부업체들로 몰리고 있고, 이런 곳이 좀 이자가 높다 보니까 대출 연체금도 그만큼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악순환이 더욱더 큰 고리로 반복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금융당국도요, 최근 들어서 이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당국은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은행 등으로부터 좀 이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실적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을 독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을 좀 사전에 막아서 이 금융, 나아가 실물 경제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제도가 좀 겉으로만 시행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 서민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CN중공업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당장 이렇게 되면 경영에 큰 차질이 빚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CN중공업 한동안 안 좋았다가 요즘 또 이렇게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좀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요즘 최근도 주가도 좀 많이 단기간이지만 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좀 기대와는 달리 이 CN중공업 워크아웃이 큰 차질을 빚을 거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CN중공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채권의 의결권을 보유한 메리츠화재가 어제 은행의 대출 채권과 우리의 보증 채무를 동일한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 CN중공업에 대한 긴급 지원 자금 가운데 75%나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 은행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러한 의사를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N중공업은 150억 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전체가 삐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요, 현재 채권단의 자금 이 지원 비율을 수정한 비율을 은행 채권단이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요, 은행 채권단이 아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메리츠화재나 우리은행 등 이 채권 금융회사들은요, 최장 2개월간 이 CN중공업에 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 다음에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현재 한 상황인데요. 네. 이 청산 가치가 잔존 가치보다 높거나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할 가능성이 역시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워크아웃에 차질이 생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보다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업종 자체에 대한 앞으로도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전망도 함께 좀 배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좀 이유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CN중공업에 대해서 이런 150억 원 신규 자금 계획이 무산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채권 단간의 자금 분담 비율에서 방금 전에 살펴본다시피 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CN중공업의 총 신용공여 금액이 약 5,5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대출 채권은 이제 878억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수 환급 보증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4,015억 원이나 메리츠 화재가 현재 물려있는 상황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같은 경우 전체 채권 금액의 4.7%에 불과한 259억 원이 현재 채권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요.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이 워크아웃 과정에 있어서의 자금 배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메리츠 화재의 입장으로서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이 배분했던 비율로 CN중공업에 대한 자금 규모가 투입되는 규모가 결정될 경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대부분의 부담을 우리가 짊어질 수도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채권의 이 성격이 다 다른데 네. 일방적으로 이 채권의 성격을 동일시해가지고 우리에게만 모든 자금 지원을 맡기지 말아달라. 현재 이렇게 메리츠 화재로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은행의 입장으로서는요, 메리츠 화재로부터 운영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최대 채권자 자체가 자금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신규 자금 지원은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문제가 그냥 CN중공업에만 그칠 것이라면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 게 좀 더 큰 문제점으로 현재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른 중소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번처럼 이 대출 채권 보유 금융기관과 RG 보증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되풀이될 것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 중소조선업체 나아가 전 중소업체들에 대한 이 구조조정이 줄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CN중공업의 이 워크아웃 과정을 좀 더 우리 업체들이나 또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좀 유심 있게 짚어봐야 될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년 들어서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이만큼 자, CN중공업의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보다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연기금이죠. 이제 국민연금이 내년도에는 주식 투자를 좀 더 줄이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대체 투자, 좀 부동산 투자죠. 이쪽은 좀 늘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안정성 위주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6개월 만에 내년 계획을 좀 변경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금융 사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건복지가족부가요. 어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요, 내년 말 주식 투자 목표 비율이 20.65%로 올 6월 기금 운용 계획보다 9.05%포인트 이상 낮아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내년 채권 투자 목표 비중은 7% 이상 확대된 상황이고요.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표가 내년 자산 배분 변경안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20.3%로 20.3%에서 17%로 3.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이 60.4%에서 69.3%로 8.9%포인트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 비중은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요. 해외 채권 비중도 해외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 비중 같은 경우는 3.9%에서 6%까지 2.1%포인트 확대된 상황입니다. 좀 내년도 총 여유 자금 자체가 한 74조 1,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 예상 금액이 한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29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주식은 26조 원, 해외 주식은 약 7조 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라고 하고요. 대체 투자가 한 6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의 수급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좋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또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 마냥 또 돈을 쏟아 부어 넣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연금 운용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또 여러 정치권의 움직임
움직임을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좀 대대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약간 의외 소식이다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다가 금융소득만 4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겠지만 예. 세상에는 의외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세청이 어제 2007년을 기준으로 이제 올해 국세 통계 연보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고액 급여자가 정확히 10만 1,036명이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공제를 뺀 근로소득, 즉 현재 실질적으로 소득을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9만 2천 명으로요. 이게 2006년보다 9.9%, 즉 1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낸 세금만 해도요, 4조 원이 넘어서 전체 근로자 부담 세액 중에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조금 배 아픈 소식이지만요. 네. 이렇게 좀 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니까 또 그럼요. 일정 정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봐서는 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71.1% 급증해서 6만 1,47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소득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금융소득 전체가 9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전년도보다 42%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1억 5,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많이 불어난 거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금융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일종의 불로소득의 또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니까요. 좀 우리로서는 뭐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서 좋다, 꼭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통계를 몇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별 평균 연봉을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있는 울산이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그 중간인데요. 한 2,600만 원 정도가 지역별 평균 연봉은 현재 잡힌 상황입니다. 연령대로 보면요, 가장 많이 버는 세대가 40대라고 합니다. 평균 연봉이 한 4,7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어서 많은 세대가 50대, 그 다음이 30대, 50대 이상, 즉 60대 정도로 표현한 얘기겠죠. 그리고 가장 낮은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물론 20대 같은 경우는 직장 초년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구직난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실직자도 그만큼 많고 구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임시직이나 이런 일용직들이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근 일을 시작하는 그런 20대들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좀 꼭 좋지 않은 면모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경제가 빨리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억대 연봉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금융소득이 이제 한 1억 한 5천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럼 통장에 계산을 얼핏 해보니까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통장에 넣고 있으면은 그 정도 이자가 생기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예, 저희도 부럽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8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8%, 0.70%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지만 0.6%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7원 20전이 하락한 1250원 80전으로 125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10월 달에 개국을 해서 출발센 증시가 10월부터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수개월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들만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월 2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